안녕하세요. INSS 전략대담 진행을 맡고 있는 박보라 연구위원입니다. INSS 전략대담은 한반도와 국제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연의 작은 시도인데요. 저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는 전략노트, 이슈브리프, 전략보고 등 주요 통일,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자분들을 모시고 핵심 내용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권택광 신안보 전략연구실장을 모시고 하반기 신안보 정세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신안보 전략연구실이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략대담에서는 처음 여쭤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안보라고 개념 정의를 해야 될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신안보의 개념에 대해서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테고 다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신안보는 그 전통안보와 대비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냉전 시대에는 주로 군사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안보가 중요했다면은 탈냉전 시대에는 군사력과는 또 다른 의미의 안보, 기후변화라든지 감염병, 테러, 사이버 위협과 같은 그런 위협들이 많이 대두되게 되었고요. 이런 위협들에 대해서 학술적인 차원에서는 유럽의 그 코펜하겐 학파를 중심으로 1990년대에 이머징 시큐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우리말로 하면 신흥안보가 되겠죠. 이게 조금 더 실용적인 미국 학계에서는 이걸 이제 신안보, 뉴 시큐리티 이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 두 용어들을 가끔씩 혼용하기도 합니다만 주로 신안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보의 특징도 전통안보하고 비교해서 어떤 대비되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신안보의 주요 특징들이 있죠. 특징이 앞서서 몇 가지 제가 신안보에는 어떤 이슈들이 포함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안보는 현재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그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을 비롯해서 기후변화, 사이버, 테러, 식량위기, 또 이민, 난민과 같은 그런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안보는 전통안보와 대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잠재성, 즉 불가측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안보 이슈들은 평상시에는 수면 아래 잠재되어 있어서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그래서 신안보 이슈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이걸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특성을 우리는 잠재성 또는 불가측성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두 번째 특성은 초국경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잘 보셨다시피 신안보 이슈들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가 내에서 주로 이제 군사력을 위주로 해서 대응하는 전통안보와 달리 신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지역 협력이라든지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시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세 번째 특성은 양질 전화의 특성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아마 그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패러다임 내에서는 한두 번의 작은 변칙들이 생기는데, 이런 변칙들이 점점 쌓여서 크리티컬 포인트에 도달하면은 패러다임이 급격히 바뀐다는 거죠. 신안보 이슈들도 그와 비슷해서 처음에 일부 지역에서 생기는 작은 어떤 신안보 이슈들은 국가안보 영역으로 이제 저희들이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확산이 되거나 또 이웃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위협으로 승화가 되면은 그것을 신안보 위협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대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특성은 이 연계성의 특성이 또 있습니다. 이 신안보 이슈들은 서로 상호간의 연계를 가지고 있어서 한 분야에 위협이 생기면은 그게 또 다른 분야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코로나19가 감염병 팬데믹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이 곧 국가들 간의 무역 장벽을 또 그 강화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에너지 문제와도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계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피해 범위의 강폭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그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한 국제 학술 회의에서 그 감염병이
핵폭탄보다도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뭐 감염병의 그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가히 뭐 틀린 말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특성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신안보 이슈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신안보가 갖고 있는 특징도 정말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이슈가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올해 상반기 좀 어떤 전체적인 신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를 한번 내려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실장님? 네, 참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도 21세기 들어서 지속되었던 것과 같이 전체 지구촌이 여러 가지 신안보 위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뭐 코로나 팬데믹이 이야기한 보건안보의 위험이었죠. 물론 이제 금년 초에 백신 보급이 시작되면서 뭐 다소 완화되는 기미도 있었습니다만 또다시 이제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는 2021년에 좀 큰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지난 20년간 작동했던 교토우정서 체제가 이제 막을 내리고 지난 1월 달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출범과 아울러 그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 정치인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시급한 대응을 지휘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곧바로 이제 거물 정치인인 존 케리를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을 하고 지난 4월 달에는 그 기후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주관을 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시급한 대응을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은 금년 상반기는 지구촌에서 다양한 신안보 위협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또 백신의 보급을 계기로 해서 조심스럽게나마 지역 협력, 국제 협력에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희망과 우려가 교차한 시기였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 대한 평가를 지금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전망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다른 시리즈에서는 북한 이슈를 좀 계속 다뤘던 것만큼 혹시 신안보 정세에서도 약간 북한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전망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전망과 관련해서도 사실 상반기랑 비슷하게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는 그런 시기라고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하반기 정세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대담을 진행하시는 이 박보라 박사님께서 또 테러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테러 분야에 대한 전망은 조금 이따가 박 박사님이 조금 더 보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하반기에도 결국은 코로나19 대응하고 기후변화가 국제정치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백신 공급을 계기로 해서 뭐 일부에서나마 싹트고 있는 국제협력의 분위기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인 결실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미국, 중국과 같은 이 강대국들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이 외교적인 좀 역량을 발휘해서 좀 더 그 신안보 위협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특히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주목이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하반기에도 기후변화하고 백신 협력을 핵심적인 대외 전략 의제로 다뤄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뭐 유럽 나라들 또 이와 같은 중견국들한테 협조를 요청할 텐데 그런 협조 요청이 그
구체적인 어떤 그 글로벌 거버넌스 또 공존과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식 있는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반기 그 신안보 정세가 다소나마 상반기에 비해서는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이버 분야인데요. 기후변화나 이 백신과는 달리 사이버 분야는 하반기에도 이 미중 또는 미러 간의 강대국 간 경쟁이 더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6월 달에 바이든과 푸틴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의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사실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사이버 그 안보에 대한 서로의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었었죠. 그렇지만 언론에서 나타났다시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사이버와 신기술 패권을 둘러싼 강대국 간 전략 경쟁은 더 심화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테러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박보라 박사님이 좀 간략히 요약을 해 주시죠. 지역별로는 좀 편차가 많이 보일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그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이동도 굉장히 많이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다른 국경을 넘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테러범들의 이동도 많이 제한이 있어서 해당되는 국가에서는 그렇게 테러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중동이나 아프리카, 특히나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어떤 새로운 테러 거점의 그런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거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속이 될 예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라크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를 결정을 함에 따라 아무래도 탈레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내전에 대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발 어떤 테러에 대한 위협, 그리고 여전히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어떤 협력 관계가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런 그 테러의 위협은 지속적으로 같이 있을 것 같고, 아까 사이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테러 조직원을 모집을 하거나 테러 자금을 조달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테러 프로파간다를 전달하는 것마저도 비대면으로 굉장히 전환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이런 수단들이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컸던 플랫폼을 사용을 했더라면 이제는 좀 중소형 플랫폼까지 확장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물리적으로는 축소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는 더 확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사건이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구권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증오범죄하고 그 다음에 테러하고 경계가 약간 모호한 그런 자생적인 극단주의 문제들이 더욱더 대두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그래도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신안보 관련된 그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이고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신안보 이슈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CIA 국장을 역임했었던 좀 유명한 제임스 울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좀 상기하고 싶은데요. 그분이 냉전이 끝난 직후였던 1993년에 미 의회의 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의원들이 이제 냉전도 끝났다. 소련이 사라졌으니까 지구촌은 더 안전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국내 문제에 좀 그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제임스 울시 당시 이제 CIA 국장 지명자께서 하신 이야기가 소련이 사라진 그 자리, 뭐 통상 동양 사회에서는 드래곤을 이제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만 서양에서는 드래곤이라고 그러면 좀 거대 악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소련이라는 악당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에 못지않은 교활한 작은 악당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악당들에 대처하는 것들이 훨씬 더 눈에 보이는 악당에 대처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역량을 그런 데 많이 좀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오래된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는 이유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한 번쯤 그 되새겨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총론적인 차원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하반기에 국제사회의 협력의 움직임이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런 협력보다는 이견과 또 갈등과 서로 그 위협의 영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을 봐도 그렇고요. 미러 간의 사이버 관련된 공방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사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부로서는 큰 좀 시험대가 될 수도 있는데 차제에 우리 정부의 전반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 사안별로 좀 그 적이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외교적인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남북 간의 신안보 협력입니다. 사실 뭐 최근에 남북 간에 이제 희망이 있었다가 다시 좀 자제를 겪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전통 안보 영역에서 남북 간 협력이 지속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봐왔지만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북한의 어떤 핵심에서도 그 신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을 많이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삼중고, 뭐 장기화된 국제 제재, 코로나19의 장기화, 또 자연재해와 같은 이런 삼중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뭔가 좀 대외 협력이 필요할 테고 대남 협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그 남북 간 협력의 접점을 신안보 분야에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그 제기를 해보고 그런 측면에서 국내 신안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좀 정부 정책 수립에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 신안보 분야의 어떤 저변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아직까지 국내 많은 싱크탱크 중에서도 신안보를 연구하는 실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유일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문제에 저희들이 좀 많이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덕분에 최근에 정부 몇 개 부처에서 뭐 신안보 관련된 작은 조직이 생기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학계와 정부에서 신안보에 대한 투자는 좀 더 많이 또 가감히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신안보 신진학자 발굴과 연구원의 신안보 그 역량 또 거버넌스 구축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권택광 신안보 전략연구실장을 모시고 하반기 신안보 정세에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사항들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신안보에 대해서 많은 걸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INSS 전략대담 하반기 정세 포커스 시리즈 신안보 정세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권택광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